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사실 전세 사기 공범입니다. 인천 미추홀구라든가 서울 강서구 동탄 같은 지역에 소위 대규모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2030 세대들이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 플러스 대출받은 돈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부는 사실 전세 사기 공범입니다. 지금 이 발언이 너무 셀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같이 공범이었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전세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부터 갭투자용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 갭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집을 사면은 계약금이랑 잔금을 내잖아요. 만약에 3억 원짜리 집을 살 건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잔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내는 경우로 해볼게요. 근데 계약금 5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잔금 2억 5천만 원을 줄 건데, 이 잔금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놓게 되면 임차인한테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원 매도자한테 2억 5천만 원을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차인의 2억 5천만 원이 그 원 매도자한테 넘어가게 되고, 자기는 추가로 돈을 낼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사실상 나의 현금 지출은 5천만 원만 나가고 2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돈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3억 원짜리 집에 전세가 2억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1천만 원을 내고 2억 9천만 원은 임차인 돈으로 이렇게 원 매도자한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1천만 원이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전세가율이 100%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3억인데 전세가 3억 1천만 원. 이런 데는 제가 계약할 때 당연히 3천만 원 내긴 내는데 3천만 원 내죠. 근데 잔금으로 전세금 3억 1천만 원을 받아서 3억 1천을 받아서 그중에 2억 7천만 원 매도자한테 주고 나머지 추가 1천만 원은 제 손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이론상 이렇게 전세가율 100% 이상으로 맞추면 레버리지가 무제한 퍼센티지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소액으로도 집을 사고 주택가격 상승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가 양산되는 방식이 이렇게 갭투자로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가지고 사금융이라고 하는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쌓아서 집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2억짜리 집 사는데 1억에 임차보증금 들어있으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되니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엔 주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사금융이었고 시작부터가 갭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도 전세 보증금을 갖고 톡 낀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게 그때도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IMF 거치면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서 그때 전세 제도가 좀 없어질 뻔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하고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집 매수보다는 임차를 선택하다 보니까 전세를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올라가죠. 선호하니까 올라가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서민주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MB가 전세 대출을 그때부터 열어줘요. 전세 보증금을 네 돈으로 다 하지 말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도보가 보증까지 서주겠다. 이러니까 은행에서는 보험 상품 딱 가입해 주니까, 주도보 주공이 보험 상품 가입해 주니까 이 대출 받은 사람이 나한테 이 전세 대출 못 갚아도 보험 청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대출 상품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주게 되는 거죠. 갭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세 가격이 갑자기 대출을 받으면서 금액이 튀니까 갭매수가 용이해져가지고 이게 주택 가격을 지지하는 수단이라는 거를 정부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주택시장 약세일 때마다 전세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여러 정부가 써왔는데, 처음에 MB 정부가 썼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전세 대출의 한도를 5억 원까지 높여주면서 이제 1억 원만 있으면 전세 6억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6억 전세까지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갭매수하기가 더 용이해진 상황이 되면서 이게 주택 가격을 앙등시키는 형태로, 최초의 근현대 전세는 시작부터 갭투자 방식이었는데 중간에 잠깐 서민주거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택가격 부양 정책으로 활용이 되면서 전세 대출 제도를 늘려줬고, 그 결과 전세 대출이 거의 지금 200조 원 정도 육박하고요. 전세 시장 전체는 1000조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커지니까 여기서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크니까 피해도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겨우 빌라에서만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올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아파트 역시 역전세 환경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 피해는 아마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방관한, 그리고 정부가 이것만으로 공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뭐가 또 있냐면요, 전세는 이론상 무한대 레버리지가 돼. 무한대 레버리지요. 그러니까는 전세 끼고 갭 투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단을 정해주는 게 국가나 이런 기관의 그 룰이거든요. 무한대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게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 3억이 세팅됐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들어가는 게 빵원이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이론상 무한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할 수 있으니까, 동탄에도 이런 건데, 동탄에 오피스텔 갭매수 한 사람들 딱 봤더니 100채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 자본이 그렇게 100채를 다 넣을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걸 알면서도 사금융이니까 레버리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죠. 근데 동시에 사금융인데 이 시장이 크니까 전세대출 제도와 전세보증보험으로 공공기관에선 수익을 편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는 규정은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방관했다는 거고, 공범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든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진일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과거 분양 문제가 있었을 때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분양 관련 사기 방지 대책이랑 피해자 구제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세 사기를 보면은 또 아쉬운 건, 그러니까 의의도 있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고 피해자 구제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피해 방지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막 소위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베를린 가서 뭐 전세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가 갑자기 또 전세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세는 애초에 사금융이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 전세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에너지원은 다 국가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이라든가 전세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원을 주입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자연 도태되거나 그 시장 원리를 따라갈 텐데, 현재는 인위적으로 전세를 펌핑하면서 그 전세 사기 방지책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법이 굉장히 자가당착적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커질 환경 만들고, 피해자는 내가 구제하겠다 하면은 이건 뭐 한쪽 다리 한줄 냉탕원탕에 넣어가지고 온도가 딱 맞다, 약간 되게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초로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전세를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이게 갭 투자인데,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은 항상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에 갭 투자 가능하고 서울에서 부산 갭 투자 가능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세가 1000조인데요. 그중에 200조는 대출이에요. 그럼 800조는 임차인의 자산이에요. 임차인의 자산인데, 이 1000조를 레버리지로 써서 주택을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그럼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을 보면은, 가계대출은 지금 한 2200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800조조차도 레버리지로 매수하는 데 썼기 때문에 사실은 3000조 대출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채무니까, 갚아야 될 빚이니까, 이 임대인이 사적으로는 사실상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융 시스템상의 대출 외에 이런 장부 외에 800조 원의 대출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이건 되게 가계 부채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세 보증금 규모를 점점 줄이도록 연착륙화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그래서 갑자기 뭐 전세 금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전세 대출 제도의 보증 한도를 낮추거나 등등 하면서 이쪽에 좀 힘을 빼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주택 가격이 너무 침체 일로에 있어서 주택 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전세 대출을 늘려주면 전세 낀 갭매수가 늘어나니까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펌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한도에 대한 그 보증 규모를 정부가 좀 낮추면서 이 부분에서 힘을 빼야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계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전세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큰 판에서 그 정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와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도 과거 어떤 역대 정부도 전세 시장을 소위 서민 주거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 터부시돼가지고 건드는 게 이게 건들기 어렵다 생각해서 그때 손을 못 댔었는데, 현재의 전세는 정말 여론조사를 한번 댓글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전세가 정말 서민 주거라 생각하냐, 아니면 갭 투자자들을 위해서 갭 매수에 활용이 됐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뭐 댓글을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전세가 최초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왜곡됐고 한번 손볼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이래라.